그렇게 멍청한 나라가 어딨습니까? 왜 없어요? 한국이 있잖아요. 오타와 비공개 회의실에서 관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조선 사업의 승패는 캐나다에 달려있다며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타와 국방부 지하 벙커로 내려가는 계단은 언제 내려가도 공기가 달랐습니다. 지상의 냄새가 지워지고 환기구에서 나오는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덮는 그 순간이면 이 아래에서 오가는 말들이 지상보다 훨씬 무겁게 남는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황실 문을 열기 전부터 안쪽에서 여러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었고 그 소리의 온도가 평소와 달리 뜨거웠습니다. 나는 손잡이를 돌리며 잠깐 멈췄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오늘 회의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것 같다는 예감이 스쳤어요. 그 예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따지기엔 아직 너무 이른 시점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상황실 안은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긴 테이블 양쪽으로 나뉘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중앙에는 3개의 문서가 나란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를 정리한 보고서, 캐나다 제조업 피해 예상액이 빼곡하게 적힌 내부 분석 자료, 그리고 잠수함 사업 계획서였어요. 나는 자리에 앉으며 그 3개를 한눈에 훑었습니다. 계획서 표지에 찍힌 사업 규모를 보는 순간 손끝이 잠깐 멈췄는데 그 크기에 익숙해졌다는 게 이 일을 오래 한 사람의 비극인지 특권인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총리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어요. 그게 이미 오늘 발언의 무게를 예고하고 있었죠. 그는 테이블 위 자료들을 손으로 짚지도 않은 채 천천히 시선을 돌리며 이 사업은 잠수함이 아니라 캐나다 경제를 되살릴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그래서 더 멀리 퍼졌습니다. 회의실 끝까지 닿았고 누구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잠깐 정적이 있었고 그 정적이 총리의 말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뒤를 따랐을 때 나는 그 문장이 격려인지 경고인지 잠깐 생각했어요. 격려라면 우리를 믿는다는 뜻이었고 경고라면 실패했을 때의 결과를 이미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발을 빼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총리가 자리에 앉은 뒤 산업부 차관 데이비드 머레이가 발언권을 가져갔습니다. 머레이는 서류를 펼치지도 않고 말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내용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걸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테이블 전체가 그쪽을 향해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었고 그 장악력이 그를 이 자리에 오래 있게 해준 이유였습니다. 머레이는 한국 기업이 이 사업을 반드시 원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자동차와 조선과 배터리 투자까지 모두 가져오도록 조건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원하는 쪽이 먼저 양보한다는 건 협상의 기본이고 우리는 지금 그 위치에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대표가 그 말에 즉각 동의했고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조금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동의가 하나씩 쌓이면서 회의실 안 온도가 조금 오르는 것 같았고 그 열기가 자신감에서 오는 건지 조급함에서 오는 건지 나는 정확히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 둘은 같은 것이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 논의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사업을 원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쪽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일과 협상하면 되고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한국 측은 움직일 것이라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완성됐습니다. 그 계산이 틀렸을 가능성은 그 순간 내 어디에도 없었어요. 회의가 한창 진행되던 중간에 머레이가 나를 직접 봤습니다. 조건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수정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정확히는 요청이라기보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확인을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계획서를 내려다봤어요. 현지 생산 비율을 올리고 고용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이었는데 무리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카드를 최대한 쓰는 방향이었어요. 나는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머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내가 사실상 그 방향에 동의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회의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테이블 한쪽에 있던 보좌관이 화면을 열었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였어요. 제목이 먼저 보였는데 캐나다는 잠수함보다 한국 자본을 노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 여론이 이 사업의 속내를 정확하게 짚고 있다는 뜻이었고 그게
이미 외부에 노출됐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머레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보좌관 쪽을 봤습니다.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말이 테이블 주변에서 나왔고 몇몇은 표정을 바꿨어요. 나는 그 반응들을 보며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론보다 계약서가 먼저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서였어요. 언론이 뭐라고 쓰든 협상 테이블에서 서명된 문서가 실제이고 기사는 다음 날 다른 기사로 덮인다는 걸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확신 쪽으로 자연스럽게 밀었어요. 그리고 회의가 공식적으로 끝나기 전에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보낼 협상안을 직접 수정하기로 했고 조건을 더 강하게 올리기로 했어요. 머레이가 제안한 방향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선택이었는데 그게 맞는 방향이라는 판단이 너무 선명해서 의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류를 챙기는 동안 나는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인 3개의 문서를 다시 봤는데 관세 보고서와 피해 분석 자료는 이미 내 손에서 떠난 문제였고 잠수함 계획서만이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계획서를 집어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황실 문을 나서면서 복도 형광등이 평소보다 밝게 느껴졌고 계단을 올라가며 지상 공기가 코에 들어오는 순간에도 그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국이 결국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이 이후 내 모든 계산을 차례로 뒤집는 첫 번째 단추가 될 줄은 그 계단을 다 올라가는 순간까지도 전혀 몰랐어요. 범정부 전략회의가 열리는 날 아침 나는 회의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공간을 먼저 읽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테이블이 더 길었고 의자 수가 더 많았습니다. 국방부만의 회의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산업부, 재무부, 온타리오 주정부 표식이 붙은 자료집이 각 자리에 미리 올려져 있었고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훑으며 오늘 이 자리가 잠수함 사업 회의인지 경제구제 회의인지 잠깐 헷갈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혼란은 더 선명해졌어요. 군 관계자들은 테이블 한쪽에 자리를 잡았고 산업부와 주정부 관계자들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나뉜 게 아니었는데도 그쪽과 이쪽이 구분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2개의 논리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머레이가 먼저 발언했어요. 그는 이번 협상의 목표를 정리하면서 잠수함 성능이나 납기보다 투자 규모와 현지 생산 비율을 훨씬 앞에 놓았습니다. 한국이 이 사업을 통해 캐나다에 얼마를 남기느냐가 핵심이라는 논리였어요. 나는 그 발언을 들으며 잠수함 계획서를 다시 펼쳤는데 첫 페이지에 적힌 사업의 목적과 머레이가 방금 말한 내용이 이상하게 다르게 읽혔습니다. 계획서는 해군 전력 강화를 가장 앞에 놓고 있었고 머레이는 일자리와 공장을 가장 앞에 놓고 있었어요. 같은 사업을 두고 2개의 다른 문서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 대표 캐롤라인 홀이 그 발언을 이어받았어요. 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로 말했는데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단어를 고르는 방식이 정확해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한국이 최소 수십조 원을 캐나다에 남기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투자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 박아야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유도와 조건은 다른 말이었으니까요. 유도는 상대가 선택할 여지를 남기지만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는데 홀은 그 경험이 없는 것 같았어요.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판단이었는지 지금도 확신하지 못해요. 회의 중반쯤에 정보기관 쪽 관계자가 독일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독일도 공격적인 조건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현지 조선소 건설과 대규모 고용 창출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테이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경쟁이 생겼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머레이가 즉각 반응했어요. 독일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독일에 질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조건을 수용할 것이고 독일이 한국보다 앞서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독일도 더 내놓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어요. 경쟁을 도구로 쓰는 방식이었는데 나는 그게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군 쪽에서 발언이 나온 건 회의가
절반을 넘어서면서였습니다. 해군 전략 담당 준장 마이클 포스터가 자료를 펼치지 않은 채 말했어요. 포스터는 숫자를 잘 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숫자 없이 말해도 사람들이 듣게 만드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납기 지연이 실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했고, 현재 운용 중인 잠수함의 노후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을 그 다음에 말했어요. 두 문장이었는데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홀이 포스터를 보며 그 문제는 이미 반영된 일정이 있다고 말했어요. 포스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동의하는 고개 끄덕임이 아니었습니다. 들었다는 고개 끄덕임이었어요. 그 차이를 홀이 알아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알아챘습니다. 포스터의 발언이 끝난 뒤 회의는 다시 투자 조건 쪽으로 돌아갔어요. 안보 얘기는 그렇게 빠르게 옆으로 밀렸고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나는 그 감각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회의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었고 나는 그 흐름 안에 있었어요. 머레이가 수정한 최종 승인을 요청했을 때 나는 잠깐 포스터 쪽을 봤습니다. 포스터는 자료집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는데 그 무표정이 반대도 동의도 아닌 어떤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수정한 승인에 동의했어요. 투자 조건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내용이었고 모두가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좋았어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확신이 공기 속에 녹아 있었는데 그 확신이 얼마나 빠르게 식을 수 있는지를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포스터가 내 옆에 왔어요. 나란히 걷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추며 짧게 말했습니다. 군 내부 평가 보고서가 오늘 저녁 비공개 등급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 쪽으로 돌아섰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비공개 등급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귀에 걸리는지 생각했습니다. 비공개라는 건 존재하지만 보여주기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보여주기 어렵다는 건 내용이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그 생각을 옆으로 밀었어요. 그날 저녁 보고서가 내 책상에 도착했을 때 봉투를 여는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비공개 등급 보고서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봉투를 열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나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문장 하나가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읽고 나서 다시 읽었어요. 같은 문장을 두 번 읽는 건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이해됐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하는 행동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가격, 납기, 유지비, 승조원 교육, 군수 지원까지 핵심 항목 전반에서 한국 잠수함이 독일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항목별 수치가 표로 정리돼 있었는데 나는 그 표를 보면서 이게 우리 군이 작성한 문서가 맞는지 잠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표지를 다시 봤어요. 맞았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내부 평가였어요. 특히 유사시 즉시 전력화 가능성이라는 항목이 눈에 걸렸습니다. 독일보다 몇 년 빠른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그 아래에 이어졌는데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건조 공정과 군수 지원 체계, 부품 공급망을 분석한 결과였어요. 숫자를 만들어낸 근거가 촘촘했고 반박하려면 같은 방식으로 반박해야 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어요. 오타와의 밤이 창유리 너머로 조용했고 사무실 안 형광등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보고서를 닫지 않은 채 그 상태로 잠깐 앉아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오늘 오전 회의 장면이 다시 돌아갔어요. 머레이가 한국이 반드시 원할 것이라고 말하던 장면, 홀이 조건을 박아야 한다고 말하던 장면, 포스터가 아무 말 없이 계단 쪽으로 돌아서던 장면이 순서대로 지나갔습니다. 포스터는 이 보고서를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보고서를 들고 머레이를 찾아갔어요.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전화 통화 중인 목소리가 들렸고 잠깐 기다렸다가 들어갔습니다. 머레이는 전화를 끊으며 나를 봤는데 내 손에 든 보고서를 보는 순간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고 단정하기엔 너무 짧은 변화였는데 오랫동안 같이 일한 사람의 얼굴이라 그 짧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그의 책상에 올려놓으며 읽었냐고 물었어요. 머레이가 잠깐 보고서를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군 평가는 군의 시각이 반영된 거야. 우리가 봐야 할 전체 그림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보고서 표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전력화 시점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머레이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독일이 약속한 현지 조선소가 실현되면
고용 효과가 수만 명이야. 그게 다음 선거에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니잖아.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 말이 보고서 안의 숫자를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머레이는 보고서를 나에게 다시 밀었어요. 이건 서랍에 넣어두는 게 맞아. 지금 이걸 꺼내면 협상판이 복잡해져. 나는 보고서를 집어들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은 건 동의해서가 아니었는데 머레이는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가 다시 전화기를 집어들면서 사실상 대화가 끝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나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었어요.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넣은 건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어떤 선택이었는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한국 대표단과 첫 협상 일정이 잡힌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나는 협상 준비를 하면서도 보고서가 자꾸 머릿속에 걸렸는데 그게 보고서 내용 때문인지 아니면 머레이가 서랍에 넣으라고 한 방식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어요. 협상 당일 회의장 문이 열리기 직전에 나는 복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어요. 협상 전에 상대편이 내는 소리는 그 팀의 온도를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 소리가 없다는 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온도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예상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 중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고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려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 태도가 처음엔 무례하게 느껴졌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가 들어오면 시선을 맞추는 게 기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리에 앉고 나서 다시 보니 무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준비가 이미 끝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차이를 인식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고 그 시간이 나를 잠깐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표단 맨 앞에 앉은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50대 초중반으로 보였고 양복이 깔끔했지만 특별히 차려입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넥타이 색이 무난했고 서류를 잡은 손이 투박했어요. 나중에 이름을 확인했는데 박준혁이었습니다. 방산협력 총괄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는데 그 직함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직함보다 그 사람이 더 컸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자료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투자 조건과 현지 생산 비율이 담긴 제안서를 건넸고 한국 측은 두꺼운 묶음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그 묶음의 두께를 보면서 잠수함 제안서가 가장 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첫 장을 넘기자 장기 군수 지원 체계가 나왔습니다. 다음 장은 승조원 교육 프로그램이었고 그 다음은 정비 시스템이었으며 공급망 계획이 그 뒤를 이었어요. 잠수함 제안서는 훨씬 뒤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서가 의도된 것임을 알았어요. 무엇을 앞에 놓느냐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말해주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앞에 놓은 것은 잠수함을 인도한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계약도 하지 않은 시점에 그들은 이미 그 이후를 먼저 펼쳐놓고 있었어요. 머레이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지 생산 확대와 추가 투자 요구를 꺼내며 우리가 원하는 조건의 윤곽을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내용은 단단했습니다. 받아들이거나 협상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뜻이 그 사이에 들어있었어요. 나는 박준혁의 반응을 봤습니다. 그는 머레이의 말을 듣는 동안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반박하지도 않았고 흥분하지도 않았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받아 적는 속도가 일정했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모든 요구를 옮겨 적었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우리를 더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반응이 없다는 건 할 말이 없다는 뜻으로 읽혔어요. 그 순간 나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홀이 현지 조선소 건설을 공식 조건으로 추가했어요. 온타리오에 설비를 짓고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이었는데 독일이 이미 비슷한 방향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압박을 더했습니다. 박준혁이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펜을 멈췄어요. 멈춘 시간이 길지 않았는데 그 짧은 정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게 당황한 건지 계산하는 건지 구분하려 했는데 그 사이에 박준혁이 다시 메모를 시작했어요. 구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우리 쪽 발언이 쌓였고 한국 측 발언은 거의 없었어요. 그 불균형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말이 많은 쪽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는데 그날은 그 사실을 잠깐 잊었어요. 회의 막바지에 우리는 현지 조선소와 대규모 고용을 공식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며 사실상 협상의 무게를 한국 쪽으로 밀었습니다. 박준혁이 자료를 정리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악수를 하고 자리를 나서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고 통역이 뒤를 따랐습니다. 사업은 계약보다 오래 남는 신뢰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어요. 회의장 문이 닫히고 나서 머레이가 나를 봤어요. 잘 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전부 테이블에 올렸고 한국 측은 반박도 거절도 하지 않았으니 그게 맞는 읽기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박준혁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먼저 계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경고인지 원칙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면서 복도가 아까보다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대표단은 이미 보이지 않았는데 그들이 떠난 자리가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한국 대표의 마지막 말은 다음 날 아침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에도 첫 번째 보고서를 펼치는 동안에도 그 문장이 배경처럼 깔려 있었어요. 신뢰를 먼저 계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밤새 여러 방향으로 뒤집어 봤는데 뒤집을수록 더 모호해졌습니다. 명확한 말인데 명확하게 읽히지 않는 문장이 있어요. 박준혁의 그 말이 그랬습니다. 나는 결국 그 말을 협상 전술로 분류하기로 했어요. 상대를 흔드는 방식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덮었습니다. 그런데 덮었는데도 계속 보였어요. 오전 중에 머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빠른 편이었는데 독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지 조선소 건설과 기술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으로 공세를 시작했고 언론에도 그 방향으로 흘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들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오타와 하늘이 낮고 회색이었고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머레이는 이게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 말했어요. 독일이 공세를 시작했다는 건 한국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경쟁 구도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말은 맞았어요. 경쟁이 있으면 조건이 좋아지는 건 협상의 기본이었습니다. 나는 동의한다고 말하면서도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동의했는데 어딘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그 순간 잡히지 않았어요. 언론 보도가 이어지기 시작한 건 그 뒤였습니다. 캐나다가 한국과 독일을 끝까지 경쟁시키며 최대한 많은 것을 받아낼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제목이 자극적이었고 논조가 우리 쪽에 유리하게 쓰여 있었는데 읽으면서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유리한 기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기사가 틀렸다는 신호이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어느 쪽인지 확인하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는데 그 정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먼저 왔습니다. 포스터에게서 긴급 브리핑 요청이 들어온 건 그날 오후였어요. 장소는 군 청사 내부 회의실이었고 참석자는 나와 포스터 둘뿐이었습니다. 그 조건이 이미 내용의 무게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포스터는 내가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펼치지 않았어요. 그는 현재 운용 중인 잠수함 전대의 상태와 북극 해역에서 러시아 활동이 증가하는 속도를 먼저 설명했는데 두 가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납기가 늦어질 경우 캐나다 해군 전력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현실화될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현실화된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그 온도를 느끼며 물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고요. 포스터가 나를 봤어요. 우리가 정치 일정에 맞춰 납기를 논의하는 동안 안보시계는 다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았는데 직접적인 수치보다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나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포스터가 계속했어요. 한국 현장을 직접 봐야 합니다. 보고서로 판단하는 건 이 사안에서 충분하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방 안에 있는 군 평가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서랍에 넣지 않고 가방에 넣었던 그 보고서가 지금 이 대화와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포스터는 내가 생각하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나는
한국 조선소 방문을 제안하겠다고 말했어요. 총리실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총리실은 제가 먼저 이야기해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내가 동의하기 전에 이미 경로를 만들어놨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포스터가 이 회의를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결정으로 설계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그게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안도감이 있었는데 그 안도감이 어디서 오는 건지는 그 자리에서 분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총리실 승인이 떨어진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어요. 나는 여전히 독일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국 현장을 보고 판단하자는 군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을 뿐이었어요. 그 둘 사이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거제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그 차이가 생각보다 좁을 수도 있다는 감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비행 시간 내내 나는 창밖을 보거나 자료를 보거나 했는데 어느 쪽을 봐도 박준혁의 마지막 말이 배경에 깔려 있었어요. 사업은 계약보다 오래 남는 신뢰를 먼저 계산합니다.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올 때까지 그 문장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제 조선소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바다 너머로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크레인이었습니다. 가까워지면서 크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크레인 하나의 높이가 내가 알고 있던 크레인과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의 규모가 예상을 벗어났을 때 생기는 감각이었는데 나는 그 감각을 애써 정리하며 안내를 따랐습니다. 담당자는 김성원이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우리를 맞이하면서 악수보다 먼저 안전모를 건넸습니다. 그 순서가 이상하게 인상적이었어요. 인사보다 안전이 먼저라는 게 몸에 밴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안전모를 쓰며 그를 다시 봤어요. 설명하려는 의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게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라는 걸 걷기 시작하면서 알았습니다. 도크로 들어서는 순간 소리가 먼저 왔어요. 용접 소리, 크레인 이동 소리, 철판이 맞닿는 소리가 층층이 쌓여 있었는데 그 소리들이 따로따로 들리지 않고 하나의 질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기 중에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고 발밑 바닥이 철판이라 걸음소리가 다르게 울렸어요. 나는 그 공간에 들어서면서 이게 공장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잠깐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수십만 톤급 선박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고 도크마다 다른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성원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크지 않았는데 소음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잠수함 블록이 시간 단위로 이동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실제로 블록이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크레인이 거대한 금속 구조물을 들어 옮기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어요. 빠른 게 아니라 정확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훈련된 속도라는 걸 알았는데 훈련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몰랐습니다. 포스터가 내 옆에서 낮게 말했어요. 유럽에서는 본 적 없는 속도입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성원이 실시간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화면이 가득 찬 공간이었는데 각 화면마다 부품의 위치와 이동 경로, 납품 일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 한 명이 화면을 짚어가며 설명했는데 나는 그 화면들을 보면서 이게 잠수함 하나를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전쟁이 났을 때 부품을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시스템이라는 걸 알았어요. 김성원이 그 생각을 읽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잠수함을 만드는 공정보다 전시의 부품을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그 말이 설명인지 경고인지 잠깐 생각했어요. 둘 다였습니다. 군수지원 시뮬레이션 공간으로 이동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화면 안에서 가상의 전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고 잠수함이 피격됐을 때 어느 부품이 어느 경로로 얼마 만에 도달하는지가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어요. 시나리오가 바뀔 때마다 계산이 다시 돌아갔고 그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나는 화면 앞에 서서 유럽 조선소에서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지 기억을 더듬었어요. 없었습니다. 비슷한 것도 없었어요. 김성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잠수함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산 능력을 사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고개를 끄덕인 게 동의해서인지
그냥 반응이 그렇게 나온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분명한 건 그 말이 머릿속 어딘가를 건드렸다는 거였어요. 오전 내내 조선소를 돌았는데 피로한 건지 압도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는 동안 포스터가 내 옆에 와서 걸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침묵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먼저 말했어요. 예상과 달랐다고 했습니다. 포스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보고서로 읽을 때와 직접 봤을 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 경우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방 안에 있는 군 평가 보고서를 떠올렸어요. 보고서는 이미 이 조선소를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내가 서랍에 넣으라는 말을 듣고도 가방에 넣었던 그 보고서가 오늘 이 공간과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이 채 정리되기 전에 포스터의 위성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으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짧게 통화를 끝내고 나를 봤습니다. 캐나다 정치권에서 독일과의 추가 협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긴급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선소 도크 쪽을 봤습니다. 크레인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블록이 정확한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그 모든 것이 내가 방금 전까지 보고 있던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타와에서 내려진 결정이 이곳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기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조선소가 오늘 오전에 본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오타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거제 조선소의 도크가 보였어요. 크레인이 움직이는 속도, 블록이 이동하는 정확함, 김성원이 전시 부품 공급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던 목소리가 순서 없이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게 피곤해서가 아니라 뭔가가 정리되지 않아서라는 걸 알았는데 그 뭔가가 무엇인지는 착륙할 때까지 잡히지 않았어요. 총리실 최종 협상회의 소집 통보가 온 건 공항에 내리자마자였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준비할 시간이 짧았는데 준비해야 할 내용이 출발 전과 달라졌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거제에서 본 것들이 내 판단의 어딘가를 바꿔놓았는데 그 변화를 회의 자리에서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회의 당일 총리실 회의장은 평소보다 좁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테이블 위에 올라온 의제가 무거워서 공기가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치권은 독일이 약속한 현지 조선소와 고용 효과를 이야기했고 군은 납기와 전력 공백을 이야기했어요. 두 논리가 같은 테이블에서 부딪히는 방식이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보다 날이 서 있었어요. 머레이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독일의 현지 조선소 공약이 다음 선거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온했는데 그 평온함이 오히려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거제 도크를 떠올렸어요. 가시적인 결과라는 말과 내가 직접 본 것 사이의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포스터가 맞받았어요. 자료를 펼치지 않은 채로 현재 운용 중인 잠수함, 전대가 버틸 수 있는 시간과 독일 납기 사이의 간격을 말했습니다. 그 간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수치 없이 설명했는데 수치보다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머레이가 포스터를 봤습니다. 그 시선이 짧았는데 내용이 많았어요. 포스터는 시선을 받으면서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다른 나라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몇 시간째 이어지면서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고용을 내려놓지 않았고 군은 납기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나는 그 사이에서 거제에서 본 것들을 어떻게 꺼낼지 계속 가늠했는데 타이밍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총리가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대표단을 다시 불러 마지막 조건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부 테이블에 올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일과 최종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나는 그 결정을 들으면서 박준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첫 협상에서 모든 요구를 메모하고 아무 말 없이 나가던 그 얼굴이었어요. 최후 통첩이 그에게 어떻게 읽힐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다시 회의장에 들어온 건 다음 날 오후였어요. 박준혁이 맨 앞에 앉았고 이번엔 대표단 인원이 처음보다 한 명 더 많았습니다. 나는 그 한 명을 봤는데 서류 묶음을 들고 있었고 박준혁 바로 옆에 앉았어요. 누군지 소개가 없었는데 박준혁이 발언하기 전에 먼저 그쪽을 한번 보는 걸 나는 알아챘습니다. 머레이가 우리 조건을 다시 정리했어요. 현지 조선소,
추가 투자, 고용 명문화였습니다. 이번엔 독일과의 최종 협상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어요. 목소리에 압박이 실렸고 회의장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혁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잠깐 침묵했어요. 첫 협상 때와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그때는 메모하는 침묵이었는데 이번엔 다른 종류의 정지였어요. 그가 옆자리에서 서류 묶음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긴 설명을 시작했어요. 투자 규모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 장의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는데 납기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실제 전력화 시점을 비교한 도표였어요. 숫자들이 열을 지어 있었는데 나는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군 평가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보고서 안의 분석과 지금 테이블 위의 도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포스터가 내 옆에서 미세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움직임을 보면서 포스터가 이 자료를 처음 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박준혁이 자료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전쟁은 약속한 날짜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딱 그 한 문장이었어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머레이가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홀이 옆에서 같은 자료를 봤어요. 군 쪽 장성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가 빠르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 변화들을 보면서 이 자료 한 장이 몇 시간짜리 회의보다 더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정치권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는데 흔들린다는 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뜻이었고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어디서 끝날지 알 수 없었어요. 박준혁이 자료를 회수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나가면서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 자료가 테이블 위에 남아있는 채로 회의장 문이 닫혔고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료를 보면서 오늘 협상이 최후 통첩으로 시작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머레이가 나를 봤습니다. 이번엔 아까와 다른 눈빛이었어요. 확신이 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면서 이 협상이 우리가 설계한 구조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테이블 위에 남겨진 납기 시뮬레이션 자료가 형광등 빛을 받으며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숫자들이 아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총리실 긴급보고 요청이 들어온 건 협상이 끝난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간밤에 작성한 자료를 가방에 넣으며 거제 조선소에서 찍어온 사진과 영상 파일을 노트북에 열었어요. 화면 속 도크와 크레인, 블록이 이동하는 장면들이 다시 펼쳐졌는데 오타와 사무실 형광등 아래에서 보니 거제에서 직접 봤을 때와 또 달랐습니다. 직접 봤을 때는 규모가 먼저 왔고 화면으로 보니 속도가 먼저 왔어요. 둘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었는데 방향이 달랐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들었어요. 총리실 회의장은 국방부 상황실보다 높은 층에 있었는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영상을 보여주는 게 맞는 방식인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보여주면 질문이 나올 것이고 질문에 답하다 보면 내가 거제에서 본 것들을 설명해야 했어요. 설명하는 순간 내 판단의 변화가 드러날 것이고 그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읽힐지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나는 걸어 들어갔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레이가 내 쪽을 봤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리 단단했습니다. 홀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포스터는 벽 쪽에 서 있었는데 자리에 앉지 않고 선체로 기다리는 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거제 영상을 화면에 띄웠어요. 도크마다 동시에 건조되는 함정과 블록이 시간 단위로 이동하는 생산 라인이 화면을 채우자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이 짧았는데 그 짧은 조용함이 내용을 대신했어요. 총리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직접 본 거냐고요. 나는 그렇다고 말했어요. 총리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머레이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인정하면서도 독일이 약속한 현지 조선소와 고용 효과를 다시 꺼냈어요. 논리는 이전과 같았는데 목소리에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확신이 조금 덜했어요. 나는 그 변화를 들으면서 머레이도 어젯밤 박준혁이 남긴 납기 시뮬레이션 자료를 다시 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홀이 그 뒤를 받았어요. 표는 공장에서 나온다는 말을 했는데 이번엔 그 말이 회의장에서 예전처럼 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인데 공기가 달랐어요. 포스터가 벽에서 떨어져 나오며 발언했습니다. 전력 공백 경고였어요. 이번엔 수치를 꺼냈는데
현재 운용 중인 잠수함 전대가 정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독일 납기 사이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숫자가 나오자 회의장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숫자는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있었어요. 머레이가 포스터를 봤어요. 그 시선이 길었는데 이번엔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지쳐있는 시선이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이 회의가 이전 회의들과 다른 지점에 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의가 1시간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정치는 경제를 내려놓지 않았고 군은 납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구도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어요. 나는 그 순간 거제에서 김성원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잠수함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산 능력을 사는 거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지금 이 회의에서 가장 필요한 언어인 것 같았는데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제에서 본 것들이 내 판단을 바꾸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었으니까요.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어요. 정보기관 관계자가 들어왔는데 자리에 앉지 않고 총리 옆으로 직접 갔습니다. 긴급 문서를 건넸어요. 총리가 문서를 펼쳤는데 읽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다 읽고 나서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북극에서 러시아 잠수함 활동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이번 조용함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영상을 봤을 때의 조용함은 놀라움이었는데 이번 조용함은 계산이었어요. 총리가 포스터를 봤습니다. 포스터가 문서를 받아 훑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는데 굳어지는 방식이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이 예상보다 빠르게 왔을 때 짓는 표정이었어요. 머레이가 말했습니다. 이게 협상 일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냐고요. 포스터가 그를 봤어요. 영향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일정 자체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장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정치와 안보가 정면으로 충돌하던 구도가 안보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느낌이었는데 기울어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홀이 테이블 위 문서를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주장을 접은 게 아니라 계산을 다시 시작한 침묵이었습니다. 총리가 나를 봤어요. 언제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잠수함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나는 그 질문이 오늘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질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격이 얼마냐? 공장이 어디 생기냐? 고용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언제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나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포스터를 봤습니다. 그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총리에게 한국과 독일의 납기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숫자를 나열하지 않았어요. 박준혁이 테이블에 남겨두고 간 납기 시뮬레이션 자료의 핵심만 말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는데 이번 조용함은 세 번째였고 앞에 두 번과 또 달랐어요. 결정 직전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총리가 추가 검토를 지시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는데 나는 그 검토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회의장을 나서는 머레이의 뒷모습이 들어올 때와 달랐습니다. 어깨가 조금 내려가 있었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정치만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 게 언제였는지 생각했습니다. 거제 조선소 도크 앞에서였는지 아니면 박준혁이 납기 시뮬레이션 자료를 테이블에 펼치던 순간이었는지 아니면 방금 총리가 언제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셋 다였고 어쩌면 셋 중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무협상 재개 통보가 한국 대표단에게 전달된 건 이틀 뒤였습니다. 나는 그 이틀 동안 자료를 다시 봤어요. 처음에는 독일 제안서를 먼저 폈는데 읽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전에는 독일 제안서의 장점을 먼저 찾았는데 이번엔 빈틈을 먼저 찾고 있었어요. 그 변화가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쪽으로 기울었는지 정확한 지점이 잡히지 않았는데 잡히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이 기울었다는 뜻일 수 있었어요. 나는 그 생각을 오래 붙잡지 않으려 했습니다. 협상 당일 회의장은 지난번과 같은 자리였어요. 테이블 배치도 같았고 형광등 밝기도 같았는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지난번엔 우리가 최후 통첩을 가지고 들어왔고 이번엔 그 최후 통첩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로 들어왔어요. 그 차이가 자리에 앉는 방식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어요. 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인원이 지난번과 같았어요. 추가 인원을 데려오지 않았는데 그게 오히려 자신 있는 쪽의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나를 봤어요. 짧게 눈이 마주쳤는데
그의 눈빛에 지난번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기다렸다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부를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머레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번 협상의 목표를 정리했는데 현지 조선소와 추가 투자 계획을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일과 최종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어요. 목소리는 단단했는데 이전 최후 통첩보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같은 말인데 공기 중에 퍼지는 방식이 달랐어요. 나는 그 차이를 느끼면서 박준혁이 그것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준혁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옆자리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 서류가 무엇인지 보기 전부터 지난번 납기 시뮬레이션 자료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박준혁이 펼친 것은 실제 건조 일정이었어요. 완성된 도표가 아니라 공정별 날짜와 단계가 빼곡하게 적힌 실무 자료였습니다. 그 옆에 부품 공급망 계획이 붙어 있었어요. 공급업체 이름과 납품 주기, 전시 상황을 가정한 대체 경로까지 포함된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수 지원 시뮬레이션 결과물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어요. 거제에서 화면으로 봤던 그 시뮬레이션의 출력본이었는데 종이 위에서 보니 화면보다 더 촘촘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준혁이 자료를 짚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투자 규모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조정을 제안하지도 않았어요. 독일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공정이 이 날짜에 완료되고 이 부품이 이 경로로 공급되며 전시 상황에서 이 대체 경로가 작동한다는 것을 순서대로 설명했어요. 설명하는 속도가 일정했고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 쪽 장성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료를 보다가 나중엔 박준혁을 봤습니다. 그가 말하는 방식을 보고 있었어요. 포스터가 내 옆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나는 그 움직임을 느끼면서 이 자료가 군 평가 보고서의 수치와 일치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서랍에 넣지 않고 가방에 넣었던 그 보고서가 지금 테이블 위에서 다른 형태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머레이가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표정이 없었는데 읽을수록 미간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반박을 준비하는 표정인지 받아들이는 표정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는데 잠시 뒤 그가 자료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독일이 약속한 현지 조선소는 이 납기로 가능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 질문이 나온 방향이 이상했어요. 머레이가 독일 현지 조선소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독일 납기를 의심하는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공급망 계획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현지 조선소를 건설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시간이 표기돼 있었어요. 숫자가 나왔을 때 머레이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홀이 그 숫자를 봤어요. 그리고 포스터를 봤습니다. 포스터는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없었어요. 그 무표정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총리실 쪽 인원이 자리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조용한 움직임이었는데 방향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처음으로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게 공기 중에서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기울어짐이 완성되기 전에 총리실 수석이 발언했습니다. 경제 효과를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단단했습니다. 현지 생산과 고용은 이번 정부 임기 안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결과라는 말이 뒤를 따랐어요. 박준혁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메모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는데 듣는 방식이 첫 협상 때와 달랐습니다. 첫 협상에서는 모든 요구를 받아 적었는데 이번엔 받아 적지 않았어요. 나는 그 차이를 보면서 이 협상이 처음과 다른 지점에 와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회의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어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총리실은 경제를 내려놓지 않았고 군은 납기를 내려놓지 않았으며 한국 측은 조건을 바꾸지 않았어요. 세 개의 논리가 같은 자리를 맴도는 동안 테이블 위의 자료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면서 나는 박준혁과 잠깐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는데 그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교착 상태는 언제나 결정 직전에 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고 나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복도가 조용했고 그의 발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으며 나는 그 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교착 상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독일 측과 화상회의가 잡힌 건 협상 교착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 회의를 요청한 쪽이 나였다는 사실을 머레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으면 그가 동의했을 테지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직접 확인하려 하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 설명이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운 종류였어요. 보고서와 자료로 판단하는 것과 직접 물어서 판단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거제에서 배웠는데 그 배움을 머레이 앞에서 꺼내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아직 그 방향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화상회의 화면이 연결됐을 때 독일 방산 쪽 관계자 3명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정장이었고 배경이 깔끔한 회의실이었어요. 그중 앞에 앉은 사람이 먼저 말했는데 이름이 브루노 카이저였습니다. 목소리가 안정적이었고 영어가 유창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사업을 준비했는지를 먼저 설명했는데 설명하는 방식이 세련됐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 방산을 이끌어온 경험을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처음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카이저가 현지 조선소 건설 계획을 꺼내면서 세부 일정을 설명할 때 나는 자료를 요청했어요. 구체적인 일정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카이저가 잠깐 멈췄어요. 짧은 멈춤이었는데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일정표는 계약 이후 확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계약 이후라는 표현을 머릿속에 남겨뒀습니다. 계약 이전에 확정할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핵심 설비 확보 시점을 물었어요. 카이저가 대답했는데 숫자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받아 적으며 박준혁이 테이블에 펼쳐놓은 공급망 계획의 숫자와 비교했어요. 비교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컸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뒤 군 기술진 검토 미팅이 이어졌습니다. 포스터가 참석했고 조선 분야 기술 전문가 2명이 함께였어요. 그들은 카이저가 제시한 일정과 수치를 검토했는데 첫 번째 전문가가 말을 시작하면서 회의실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핵심 설비 확보까지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어요. 캐나다 내에 잠수함 건조 경험이 있는 숙련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이 뒤를 따랐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가 현지 조선소를 처음부터 짓는 것과 기존 조선소를 개조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했어요. 독일이 제안한 방식은 처음부터 짓는 것에 가까웠는데 그게 실현되려면 캐나다 조선 산업 기반이 지금보다 훨씬 성숙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포스터가 두 전문가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이미 결론이었습니다. 나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처음에 정치적 명분으로 보였던 현지 생산 계획이 오히려 사업 전체를 지연시킬 위험 요소라는 사실이 이 자리에서 드러났다는 걸 알았어요. 위험 요소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무겁게 남았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가는 것과 몰랐다가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았으니 이후 판단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기술진 미팅이 끝나고 포스터와 둘이 남았어요. 그는 창 쪽을 보고 있었는데 시선이 창밖이 아니라 창 자체에 걸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먼저 말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포스터가 나를 봤어요. 어떤 질문이냐고 했어요.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현지 생산이 가능한지가 아니라 현지 생산이 이 사업에 맞는지를 물었어야 했다고 말했어요. 포스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 질문의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답은 나왔는데 그 답을 어디에서 어떻게 꺼내느냐가 남은 문제였습니다. 포스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한국 대표에게 비공개 면담을 요청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당신이 직접 하는 게 낫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오타와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비공개 면담이라는 말이 협상 테이블 밖에서 진실을 확인하겠다는 뜻이었는데 그게 이 시점에 맞는 선택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맞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신호일 수 있었어요. 나는 박준혁에게 면담 요청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생각했는데 협상 외적인 자리에서 무언가를 묻는다는 게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 달랐어요. 그 다름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제 조선소 정문을 통과할 때와 비슷한 감각이 들었어요. 예상을 벗어났는데 발이 멈추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청서를 보내고 나서
나는 가방에서 군 평가 보고서를 꺼냈어요.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읽는 속도가 달랐어요. 전에는 보고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읽었는데 이번엔 보고서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읽었습니다. 그 차이가 페이지를 넘길수록 선명해졌어요. 보고서는 처음부터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서랍에 넣으라는 말을 거부하면서도 가방에서 꺼내 읽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에게서 면담 수락 연락이 온 건 그날 저녁 늦게였어요. 장소는 오타와 시내 작은 회의실이었고 시간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나는 연락을 확인하며 보고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이번엔 가방 가장 위쪽에 넣었습니다. 오타와 시내 회의실은 국방부 건물과 달리 창문이 있었습니다. 작은 창이었는데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이나 총리실 회의장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나는 그 창을 보면서 이 자리가 그 공간들과 다른 종류의 자리라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준혁이 들어온 건 내가 자리에 앉고 5분쯤 지나서였어요. 혼자였습니다. 통역도 없었고 서류도 없었어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들어와서 맞은편에 앉았는데 그 가벼움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었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꺼낼 것이 자료가 아니라는 뜻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먼저 말했습니다. 협상 테이블 밖에서 만나자고 한 건 질문이 하나 있어서라고 했어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렸어요. 나는 왜 한국이 끝까지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들을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사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박준혁이 잠깐 나를 봤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손을 그쪽으로 뻗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나는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보기 전에 이미 이 면담이 내가 예상한 방향과 다르게 흘러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진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폴란드였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장비 사진이었는데 그 옆에 운용 기록 몇 장이 함께 나왔어요. 박준혁이 그것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인도된 장비였고 계약서에 적힌 성능을 실전에서 확인한 기록이었어요. 숫자가 있었는데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과 기록이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약보다 신뢰를 먼저 수출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첫 협상에서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어요. 사업은 계약보다 오래 남는 신뢰를 먼저 계산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말이었는데 이번엔 다르게 들렸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전술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원칙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했어요. 폴란드 사진이 테이블 위에 있어서인지 아니면 내가 달라져서인지 몰랐습니다. 박준혁이 계속했어요. 일정과 품질을 지키지 못하는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현지 조선소와 고용 명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받아들이면 계약은 되는데 그 조건을 지키는 과정에서 납기가 밀릴 것이고 납기가 밀리면 계약보다 오래 남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그 반대가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기술진 미팅에서 나온 말이 겹쳤어요. 현지 조선소 건설이 사업 전체를 지연시킬 위험 요소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다른 자리에서 다른 언어로 말했는데 결론이 같았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 사진을 봤어요. 폴란드 현장에 배치된 장비가 햇빛 아래 찍혀 있었는데 그 장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자리에 왔는지를 박준혁이 방금 설명한 거였습니다. 나는 물었어요. 캐나다가 그 신뢰의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냐고요. 박준혁이 나를 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짧았는데 오래 남았어요. 설명이 없었는데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깐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지나가고 있었고 바람이 여전히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 밖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 자리 안에서는 내가 협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무엇을 얻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잃게 될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 전환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였는지
납기 시뮬레이션 자료를 봤을 때였는지 아니면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였는지요. 어쩌면 세 곳 모두에서 조금씩 일어난 것일 수도 있었어요. 박준혁이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운용 기록도 함께 넣었어요. 테이블이 다시 비었는데 아까와 다르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까는 아무것도 없어서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무언가를 보고 난 뒤에 비어 있었어요. 그 차이가 공간의 온도를 달랐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최종 보고서를 다시 쓰겠다고 했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악수를 했는데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거칠지 않았지만 물러나지 않는 손이었어요. 나는 그 손을 놓으면서 이 면담이 끝났다는 걸 알았는데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면서 복도가 아까보다 환해 보였어요. 실제로 밝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달라진 거였어요. 나는 가방에서 군 평가 보고서를 꺼내며 걸었습니다. 가장 위에 넣어뒀던 그 보고서였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첫 페이지를 펼쳤는데 형광펜으로 표시된 문장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 2번 읽었던 그 문장이었어요. 이번엔 한 번만 읽었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했어요. 최종 보고서의 결론을 바꿀 결심이 선 건 그 복도에서였는데 결심이 선 순간보다 결심이 서기까지의 시간이 더 오래 기억날 것 같았습니다. 최종 결정 회의 전날 밤 나는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처음 쓴 초안을 열었다가 첫 문단에서 멈췄어요. 초안의 첫 문장은 경제 효과와 고용 창출을 가장 앞에 놓고 있었는데 그 문장이 지금의 나와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읽혔습니다. 같은 손으로 쓴 문장인데 낯설었어요. 나는 초안을 닫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쓰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무엇을 가장 앞에 놓느냐가 문서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앞에 놓을 것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문장으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렇게 썼어요. 국가 생존은 납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나머지는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회의 당일 총리실 회의장은 이전과 다른 밀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최종 결정이라는 사실이 공기 중에 녹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수가 줄어 있었고 서류를 보는 시선이 달랐으며 자리에 앉는 방식도 달랐어요. 최후 결정을 앞둔 자리는 그 전 자리들과 온도가 다릅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머레이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독일의 현지 조선소 공약과 고용 효과를 다시 정리했는데 이번엔 목소리에 이전 같은 확신이 없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말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이 믿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책임에서 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머레이를 보면서 그가 어젯밤 무엇을 읽었을지 생각했어요. 홀이 그 뒤를 받았습니다. 표는 공장에서 나온다는 말을 이번엔 하지 않았어요. 대신 현지 경제 파급 효과를 수치로 설명했는데 수치가 정확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 수치를 들으면서 박준혁이 폴란드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두 개가 모두 맞는 말인데 방향이 달랐어요. 같은 사업을 두고 두 개의 다른 진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이 협상 내내 나를 힘들게 한 것이었는데 최종 결정 회의에서도 그 구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포스터가 발언했어요. 이번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북극에서 러시아 잠수함 활동 증가 추이와 현재 캐나다 해군 전력 상태를 나란히 놓은 도표였어요.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 교차점에 도달하기 전에 잠수함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력 공백이 현실화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포스터가 도표를 짚으며 말했어요. 이 교차점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어젯밤 보고서 첫 문장으로 쓴 것과 같은 방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머레이가 도표를 봤습니다. 홀이 도표를 봤어요. 총리가 도표를 봤습니다. 아무도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길었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결정 직전에 오는 침묵이었어요. 박준혁이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교착 상태는 언제나 결정 직전에 온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최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장이 나를 봤어요. 나는 한국과 독일의 실제 전력화 시점을 비교한 군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서랍에 넣지 않고 가방에 넣었던 그 보고서였어요. 처음 받았을 때 2번 읽었고 기술진 미팅 뒤에 다시 읽었으며 박준혁과 면담하고 돌아오는 복도에서 한 번 더 읽었던 그 보고서였습니다. 나는 핵심 항목만 읽었어요. 가격, 납기, 유지비, 군수 지원, 전력화 가능 시점이었는데
항목마다 두 나라의 수치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읽는 동안 회의장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끊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지막 항목까지 읽고 나서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어요. 잠수함은 계약하는 순간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 투입되는 순간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언제냐가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번 조용함은 계산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정리되는 침묵이었어요. 머레이가 도표를 다시 봤습니다. 호리 보고서 쪽을 봤어요. 총리가 나를 봤습니다. 아무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어요. 반박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반박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모두가 알고 있어서였습니다. 총리가 말했어요. 추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최종 결정을 잠시 보류한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보류라는 단어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진 보류인지 알았습니다. 보류는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멈추는 것이었는데 멈춘 방향이 있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면서 나는 수정된 최종 의견서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첫 줄에 어젯밤 썼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국가 생존은 납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문장이었어요. 복도에서 포스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손에 든 의견서를 받다가 나를 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머레이가 옆에 왔어요.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는데 문이 열리기 직전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질문을 했어야 했는데 라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고 묻지 않았어요. 머레이도 알고 있었고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탔어요. 문이 닫히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래같이 일한 사람과 같은 방향을 보게 됐을 때 오는 침묵이었어요. 층이 내려가는 동안 나는 의견서 첫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문장이 바뀌지 않았는데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최종 발표를 앞둔 며칠이 협상 기간 전체에서 가장 조용했습니다. 역설적이었어요. 결정이 임박할수록 회의가 줄고 통화가 줄었는데 그 조용함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이미 방향을 찾은 뒤에 오는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나는 그 며칠 동안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어요. 미국 언론이 먼저였고 유럽 언론이 그 뒤였습니다. 요청이 올 때마다 거절하면서 무슨 내용을 쓰려는지는 읽었어요. 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방산이 주요 동맹국 시장으로 본격 진입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유럽은 독일 방산의 상징적 패배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시선 모두 캐나다가 아니라 한국과 독일을 향해 있었어요. 우리는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었는데 기사는 우리를 배경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이상하게 안도가 됐어요. 주목받지 않는 쪽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머레이가 사무실로 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왔는데 머레이가 노크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게 오늘 대화의 성격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독일 측에서 마지막 연락이 왔다고 말했어요. 현지 조선소 조건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수치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은 했지만 얼마나 조정할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건 협상 여지가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신호였어요. 머레이가 나를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나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오타와 하늘이 맑았어요. 며칠 만에 처음 보는 맑은 하늘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오늘 대화와 어울렸습니다. 나는 머레이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머레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처음으로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짧았는데 오래 남았어요. 머레이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걸 들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래같이 일하면서 그 사람이 확신 없이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그 말이 이 협상이 우리 둘을 어디까지 데려왔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레이가 나가고 나서 나는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봤어요. 협상이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의 문서들이었는데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나는 그 더미 중에서 군 평가 보고서를 꺼냈어요. 이제는 꺼내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는데 형광펜 표시가 발에 있었어요. 여러 번 펼쳐서 손때가 탄 보고서였는데 그 손때가 이 협상의 시간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읽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읽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른 행동이에요. 읽으면 내용을 따라가지만 보면 전체를 한꺼번에 느끼게 됩니다. 나는 이 보고서가
처음부터 이 결론을 알고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포스터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날 오후였어요. 짧은 문자였는데 북극 관련 추가 정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통화하자고 했어요. 연결하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 활동이 예상 시나리오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장 보수적인 전망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포스터가 회의장에서 보여준 도표의 두 선이 떠올랐어요. 교차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포스터가 말했어요. 결정이 언제 나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지라고 말했어요. 그가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는데 그 짧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나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오전보다 조금 흐려져 있었는데 빛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협상이 잠수함 사업을 넘어 다른 무언가로 변해 있다는 걸 처음 느낀 게 언제였는지 생각했어요. 거제 조선소에서였는지 아니면 박준혁과 단둘이 앉아 폴란드 사진을 봤을 때였는지 아니면 더 앞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였는지도 몰랐어요. 이 협상은 처음부터 잠수함 가격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내가 그것을 잠수함 가격을 정하는 자리로 만들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최종 의견서를 다시 펼쳤어요. 첫 줄을 읽었습니다. 국가 생존은 납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문장이었어요. 그 문장이 처음 썼을 때보다 지금 더 맞는 문장처럼 읽혔습니다. 그게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의 결과였어요. 처음엔 설득하기 위해 쓴 문장이었는데 지금은 확인하기 위해 읽는 문장이 됐습니다. 그 차이가 이 협상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왔는지를 말해줬어요. 나는 의견서를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최종 발표가 있을 거였어요.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알 것 같았지만 안다는 걸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확인하는 것 사이의 거리를 하루 더 두고 싶었어요. 그 거리가 내일 사라질 것이고 사라진 뒤에는 다음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나는 사무실 불을 끄며 가방을 들었어요. 복도가 조용했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오타와의 밤이었는데 처음 이 협상을 시작했을 때 걷던 거리와 같은 거리였어요. 같은 거리인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바뀐 건지 거리가 바뀐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최종 발표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발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피곤해서가 아니라 뭔가가 끝났다는 감각이 몸보다 먼저 왔기 때문이었어요.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이 마무리됐을 때 오는 그 감각이었습니다. 회의장이 거의 비었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테이블 위에 자료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들을 챙기면서 가장 먼저 손에 잡힌 게 군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손때가 탄 보고서였어요. 나는 그것을 가방 맨 위에 넣었습니다. 처음 이 협상을 시작했을 때 내 책상 위에는 3개의 문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미국 관세 보고서, 캐나다 제조업 피해 분석 자료, 그리고 잠수함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나는 그 3개를 보면서 계획서만이 내가 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한 것과 실제로 쥐고 있던 것이 달랐어요. 협상은 내가 설계한 구조 안에서 시작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구조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나는 그것을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복도에서 박준혁을 만난 건 회의장을 나서자마자였어요. 그는 혼자였습니다. 복도 한쪽에 서 있었는데 기다린 것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나란히 서는 순간 창문 너머로 오타와 하늘이 보였어요. 맑았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형식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마웠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 협상장에 들어섰을 때 내 눈에는 한국이 수십조 원을 가져올 투자자로만 보였다고요. 박준혁이 나를 봤어요.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동안 내가 본 건 돈보다 먼저 움직이는 생산 라인이었고 계약보다 먼저 신뢰를 계산하는 방식이었으며 전쟁이 시작된 뒤가 아니라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끝내는 사고방식이었다고 했어요. 박준혁이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었고 그게 처음 협상장에서 모든 요구를 받아 적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도 배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무엇을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깐 창밖을 봤어요. 신뢰는 수출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 없다는 걸
이번 협상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첫 협상이 끝나고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사업은 계약보다 오래 남는 신뢰를 먼저 계산한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처음엔 전술처럼 들렸고 두 번째엔 원칙처럼 들렸으며 지금은 경험처럼 들렸습니다. 같은 말인데 들을 때마다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박준혁이 악수를 청했어요. 나는 손을 잡으면서 거제 조선소에서 김성원이 건넨 안전모가 떠올랐습니다. 인사보다 안전이 먼저였던 그 순서가요. 악수를 마치고 그가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는데 처음 협상장에서 나가던 뒷모습과 같았어요. 서두르지 않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르게 보였어요. 그가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는 방식이 달라진 거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나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자료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잠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오타와가 보였는데 이 협상을 시작했을 때와 같은 도시였고 같은 창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미국 관세가 만든 경제 위기를 메우기 위해 시작했던 협상이 결국 캐나다 스스로 국가 안보의 기준을 다시 묻게 만든 사건이 됐다는 걸 나는 이 창문 앞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기준이 바뀌는 건 결정이 나온 뒤가 아니라 결정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나는 최종 보고서 표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여백이 있었는데 그 여백에 짧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잠수함 가격을 협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협상한 것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라고요. 펜을 내려놓고 나서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협상이 끝났는데 끝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감각이 들었어요. 그게 두렵냐고 스스로에게 물으면 조금은 그렇다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이 협상에서 기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보고서를 덮으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포스터와 마주쳤어요. 그는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어요. 걷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포스터가 말했어요. 세계가 이번 결과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라고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뒤를 기다렸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했는지는 기록에 남겠죠. 라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함께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동안 나는 군 평가 보고서가 들어있는 가방을 느꼈어요. 손때가 탄 그 보고서가 가방 맨 위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랍에 넣으라고 했던 그 보고서였어요. 나는 서랍에 넣지 않았고 가방에 넣었으며 여러 번 꺼내 읽었고 결국 이 자리까지 함께 왔습니다. 층이 내려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오타와의 밤이었는데 이 협상을 처음 시작하던 날 밤과 같은 공기였어요. 같은 공기인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걸으면서 세계가 한국 방산을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그 시선의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였습니다. 거제 조선소 도크에서 크레인이 정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봤던 사람, 박준혁이 폴란드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던 것을 봤던 사람, 납기 시뮬레이션 자료가 회의장에 남겨지던 것을 봤던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나는 그것들을 모두 봤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어요.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협상이 끝났지만 걸음은 계속됐어요. 그게 충분했습니다.